2015년 여름 댈러스의 수사관들은 몇 달 동안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표적을 마침내 추적해냈습니다. 최근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전직 신경외과 의사 크리스토퍼 단치는 냉혈한 살인범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불과 2년 동안 크리스토퍼 던치는 38명의 환자 중 33명에게 심각한 부상과 장애를 입혀 많은 환자들이 마비되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추가로 2명의 환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 그는 닥터 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텍사스 워커 카운티에 위치한 OBLS 유닛이라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던치가 정확히 누구였으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크리스토퍼 던치의 삶과 범죄를 파헤치며 이러한 질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궁금증에 답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토퍼 다니엘 던치는 1971년 4월 3일 몬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인 도널드와 수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수잔은 학교 교사였고 도널드는 물리치료사이자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가족은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사했고 던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내며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 결국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는 도시의 코르도바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로파블리카에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는 몬탠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그리드아이언의 스타였고 던치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미식축구팀에 들어가 라인베커로 뛰었습니다. 동급생들은 던치를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며 그는 목표를 위해 뭐든 했고 대학에서 운동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는 180파운드 정도였는데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라인베커가 되려면 220파운드까지 찌워야 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과 달리 던치는 가장 재능 있는 선수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미시시피 밀셉스 칼리지에 장학금으로 진학해 미식축구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디비전 1팀에서 라인베커로 뛰기 위해 전학을 꿈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 주립대 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학년 때 던치는 드물게 워크온 선수로 뽑혔지만 곧 운동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 동료들은 그가 기본 훈련조차 힘들어했다고 기억하지만 던치가 연습만 충분히 하면 해낼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던치는 팀을 떠나 다시 멤피스 대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던치는 여전히 미식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번의 전학으로 인해 자격을 잃어 경기에 뛸 수 없었습니다. 미식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실망감 이후 던치는 계획과 전공을 바꿔 의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던치는 1995년 학부 졸업 후 의학박사와 철학박사 PhD 통합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던치는 연구실에서 뇌암의 기원과 줄기세포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던치는 2001년과 2002년에 이 학위들을 취득했습니다.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였습니다. 이후 던치는 테네시 대학교에 영입된 2명의 러시아 과학자들과 함께 허리가 약한 사람들을 강화하기 위한 줄기세포의 상업적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디스크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고 2008년에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디스크제닉스를 설립했습니다. 던치의 대학 상사 2명이 최초 투자자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직 미식축구 선수가 자신의 소명을 찾고 마침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 의대생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약물에 취해 밤새도록 이어진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던치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중반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코카인과 알약 등 다양한 불법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던치는 흰색 실험실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회진을 돌기 위해 떠났습니다. 한 여성은 당시 친구의 여자친구였는데 법정에서 코카인을 사용한 밤 후 대부분은 편집증에 시달리며 집에 있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 한 명은 나중에 던치에게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경외과 의사의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디스크제닉스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페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던치와 그가 회사를 소개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과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만났고 그는 하루를 시작하려 보드카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는 한번 던치의 책상 서랍에서 코카인과 말린 $1 지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의대생의 약물 남용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관심이 그의 회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쫓겨났고 그의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은 주식과 관련된 돈 문제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페이지는 그가 수입을 잃은 뒤 외과의사가 되려 했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의료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테네시 대학교는 던치나 그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 신경외과 과장인 프레더릭 부프 박사는 녹음에 포착되어 학생의 실패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2년 프레더릭 부프 박사는 던치의 외과적 실수에 충격을 받은 텍사스주의 한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프 박사는 익명의 여성이 학생 시절 던치에 대해 그가 환자를 보기 전에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던치에게 약물 검사를 요구했지만 그는 며칠 동안 사라져 이를 피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그는 몇 달 동안 문제 있는 의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내졌고 남은 레지던트 기간 동안 감독해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던치는 테네시 대학교 보건과학센터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 이후 멤피스의 세미스 머피 클리닉에서 척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2015년 던치가 이후에 체포된 후 댈러스 지방검찰청은 그의 이력서에 있는 모든 병원에 소환장을 보내 그의 레지던트 시절을 포함한 모든 수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때까지 100건도 안 되는 수술만 집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집도하는 수술 건수는 약 1000건 정도입니다. 2011년 아직 멤피스에 있던 던치 던치에는 27세의 이국적인 댄서 웬디 리앤 영을 만났습니다. 던치는 40세였고 두 사람은 뵈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웬디는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외과의사의 집 사무실에서 디스코볼 아래 춤췄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고 우리는 결혼 얘기도 꽤 일찍 나눴다고 웬디는 디 매거진 인터뷰에서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만에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시점에서 던치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과 샌디에이고의 제안을 받았지만 결국 댈러스를 선택했습니다. 웬디는 던치 가족이 있어서 함께 가기로 했고 그들은 던치 직장 근처 방 5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웬디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이든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던치는 자신의 조수인 킴벌리 모건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후 킴벌리 모건은 두 사람이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웬디에 따르면 던치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드카 플라스크를 두고 있었고 모건은 집에도 자주 왔지만 웬디는 그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디는 던치가 조수에게 자신을 단순한 친구라고 자신의 파트너이자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13년 말 던치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던 시기 즈음에 웬디는 둘째 아이 프레스턴을 임신했고 2014년 9월에 출산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두 사람은 헤어졌고 웬디는 텍사스주 갈랜드에서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웬디와 던치가 만났을 때쯤 그 외과의사는 이미 $500,00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경력 초기에 그는 자신의 학위 중 박사과정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논문에 등장했고
그는 디스크 유전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던치는 많은 빚 때문에 쫓겨나기 전에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11년 여름 그는 웬디와 함께 댈러스로 이사했고 현재 베일러 스콧 앤드 화이트 메디컬 센터로 알려진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콜린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에서 그는 최소 침습 척추 외과 의사로 채용되었고 연봉은 $600,000의 보너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던치 박사는 서류상으로 매우 자격 있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력서는 12페이지였습니다. 의료센터는 그 외과 의사가 자신들이 훈련한 최고이자 가장 똑똑한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강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베일러 플라노가 그의 약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 의사는 던치가 가진 유일한 약점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맡는다는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쯤에 프레더릭 부프 박사가 병원에 추천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좋은 혹은 우수함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던치의 실력에 대해 그리고 크리스가 매우 똑똑하며 내가 만난 사람 중 아마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던치의 감독자였던 존 로버트슨 박사 그리고 디스제닉스의 투자자이자 오랜 가족 친구였던 그는 추천서에 그 외과 의사가 뛰어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베일라 플라노에 합류한 직후 던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테랑 혈관외과 의사 랜달 커비는 던치가 아직 신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주 자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커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던치는 그곳에서 거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댈러스에서 대부분의 척추 수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도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실적이 형편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년차, 나 2년차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준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던치는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의사들과 빠르게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9월의 한 사례에서 던치는 환자를 돌보지 않고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것을 선택해 동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던치가 외과용 칼을 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던치는 베일라 플랜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케네스 페넬에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페넬은 다음 날 아침 외과 의사가 수술이 아주 잘 됐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던치는 페넬의 등에 잘못된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고 페넬은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던치가 댈러스 메디컬 센터로 옮긴 뒤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고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가 심하게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던치가 그의 대퇴신경 일부를 제거한 후 페넬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는 30피트 이상 걷거나 몇 분 이상 서 있으면 다시 앉아야 할 정도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던치의 다음 피해자는 리 패스모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콜린 카운티의 의료조사관으로 2011년 12월 12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패스모어는 이전에도 한번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허리 통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통증 전문의는 추천할 만한 정규 외과의사는 없지만 최근 한 외과의사와 점심을 함께 했으며 그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패스모어에게 던치의 연락처를 주었고 두 사람은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수술 중에 던치는 이 수술에서 보통 건드리지 않는 인대를 잘라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패스모어의 척추에 기구를 잘못 배치했고 기구를 고정하는 나사도 척추의 잘못된 위치에 박았습니다. 그는 나사에 나사산을 망가뜨려서 제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외과의사들에 따르면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나사는 제거할 경우 패스모어가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술을 도왔던 혈관외과 의사 마크 호일은 나중에 던치가 엄청난 출혈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외과의사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한때 직접 그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던치에게 당신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외과의사의 행동 때문에 호일은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패스모어는 만성 통증과 제한된 움직임을 남기게 됐습니다. 던치의 실력은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베리 모르골로프는 수영장 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수년 동안 허리를 다치고 혹사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입업을 도우면서 트럭을 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허리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자 통증 전문의가 그에게 던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 외과의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으며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마법처럼 들렸고 저는 그가 다시 걷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고로프는 2012년 1월 11일에 전방 요추 척추 유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던치는 집게 도구를 사용해 손상된 디스크를 척추에서 빼내려다 또다시 일을 망쳤습니다. 혈관외과 의사 랜달 커비는 메스를 대신해 던치와 언쟁을 벌였고 수술을 넘겨받겠다고 제안했지만 던치가 메스를 넘기지 않자 결국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이 수술에서 척추관에 뼈 조각이 남는 등 엉망이 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과의사는 올바른 해부학적 위치를 지적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르고로프는 왼쪽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잃었고 휠체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복실에서 깨어나니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처음 겪는 통증이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모르고로프는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변해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 정신과 시설에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9mm 권총의 총구를 입에 대받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르고로프는 이후 추적 진료에서 둔치가 술에 취한 기색을 보이자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모르골로프는 자신의 몸에 있던 일부 손상이 이후에 회복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합니다. 흉터 조직이 쌓이면서 그의 통증은 더 심해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달 던치의 오랜 친구인 제리 서머스가 두 개의 목뼈를 융합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베일러 플라노에 왔습니다. 서머스는 고등학교 시절 그 외과의사와 함께 미식축구를 했고 레지던트 시절에는 연구실에서 물류를 도왔으며 그가 병원을 개업할 때 이사도 도와주었습니다. 던치가 집을 찾는 동안 두 친구는 잠시 시내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서머스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에서 다친 이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앓아왔고 성인이 된 후 교통사고로 그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검토한 의사들은 수술 중에 던치가 서머스의 척추 동맥을 손상시켜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출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200멜로의 피를 잃었는데 이는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이 넘고 척추 유압술 평균 손실량의 약 24배였습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 던치는 너무 많은 항근고 젤폼을 공간에 채워 넣었고 그로 인해 서머스의 척추가 압박되었습니다. 수술 중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과의가 재수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수술 이후 서머스는 목 아래로 마비가 남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니퍼 밀러는 제리는 크리스에게는 침착했지만 내게는 죽고 싶어 날 죽여줘라고만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며칠 후 서머는 자신과 던치가 수술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그 외과의사는 약물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후 동료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그를 휴직 조치했습니다. 그는 동료 평가 중 수술 재개 허가를 받았지만 평가 종료 전까지 소규모 수술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머스는 2017년 증언에서 자신의 주장을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가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은 오직 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장 거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서머스는 던치가 망친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된 감염으로 202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치의 이런 행동 패턴에도 그는 정직당하지도 않았고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켈리 마틴은 54세의 교사로
수술 후 남편과 함께 앤티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다리에서 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에 디스크 탈출증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와 근육 이완제가 효과가 없자 그녀의 의사는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간단한 소규모 수술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던치라는 사람에게 안내받았습니다. 수술 중에 그는 혈관을 절단하고 정맥에 구멍을 냈지만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마틴. 이 엄청난 양의 피를 잃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던치는 동료들이 출혈을 경고했을 때조차도 수술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인한 것은 중환자실 팀이 그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마틴. 이 수술 후 깨어나자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긁기 시작했고 팀은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던치가 대기실에 있지 않고 자신의 서류를 작성하고 메모를 하면서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마틴은 출혈성 심정지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제 투여 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던치는 다시 한번 약물 검사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검사는 물로 희석된 상태로 나왔고 두 번째 검사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심리평가도 통과했습니다. 던치와 그의 외과의사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고 그는 병원 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들은 베일러 플라노에서 그의 외과 수술 권한을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의료센터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싸우고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던치의 변호사들과 합의해 그가 사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베일러 플라노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급해 주었고 던치는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약 던치가 해고되었다면 베일러 플라노는 그를 내셔널 프랙티셔너 데이터뱅크, 즉 국가의료인 데이터뱅크 내셔널 프랙티셔너 데이터뱅크에 보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NPDB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의료과실 소송과 의사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추적함으로써 문제 있는 의사들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 정지, 해고, 정직 또는 의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분명히 허점이 존재합니다. 던치 같은 사람을 보고하지 않을 방법도 있으며 이 사건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중 일부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피로파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NPDB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 대중이나 다른 의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오직 병원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의사의 취업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던치의 일부 의뢰인을 대리했던 변호사 K. 벤 위는 만약 던치 박사가 다른 병원에서 특권을 얻지 못했다면 이론적으로 던치 박사는 베일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봐요. 저는 여기서 1년에 $200만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제 평생 $200만 줘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 미국 내 병원의 약 절반이 한 번도 의사를 NPDB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의 분석에서도 그 이후 몇 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던치를 징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를 텍사스 의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병원이 충분한 강력한 증거를 제출했다면 위원회는 환자 보호를 위해 즉각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에 의학위원회에 있었던 댈러스의 폐 전문의인 앨런 설킨 박사는 베일러 병원의 조치가 적절하게 보고되었다면 위원회는 며칠 내로 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정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 후에야 던치가 수술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그전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병원과 그 직원들이 그를 더 빨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겠습니까? 소송입니까? 제발요.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소송이 두려워서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2014년 던치가 베일러를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이 그의 업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결정이 주보건 당국에 의해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병원은 위반 판정을 받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두 가지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록이 기밀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일러 플라노를 떠난 뒤 던치는 댈러스 카운티에 위치한 파머스 브랜치시의 댈러스 메디컬 센터로 옮겼습니다. 추천인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그 외과의사는 임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던치가 이곳에 있는 동안 초기에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은 그가 약물에 취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가 며칠 연속으로 같은 수술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2012년 7월 24일 던치가 병원에 합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다음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플로이다 브라운은 은퇴를 앞둔 64세의 은행원으로 목과 어깨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추 수술을 받고자 했습니다. 수술은 시작 후 약 30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던치는 그녀의 척추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칼 키싱거는 그가 피가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아 이게 안 보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던치는 계속해서 소독 기술자에게 더 빨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를 빨리 빼내, 안 보여라고 키싱거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아직도 피가 계속 나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회복실에서 브라운은 괜찮다고 느꼈고 여러 가족들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5시가 되자 그녀는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뇌 안에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던치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병원에 늦게 도착했고 며칠 동안 입었던 수술복을 입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엉덩이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던치 박사는 그녀를 확인하러 가지 않고 다른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던치 박사는 브라운을 돌보기를 거부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그에게 그녀를 돌보거나 다른 의사에게 이관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던치 박사에게 다음 환자의 수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던치 박사는 브라운의 뇌 압력을 줄이기 위해 그녀의 머리에 구멍을 뚫자고 제안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그런 일을 수행할 장비나 인력이 없었고 던치 박사 자신도 자격이 없었으며 뇌 수술에 대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브라운은 몇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던치 박사가 마침내 그녀의 치료를 다른 곳으로 이관했을 때는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텍사스 의학위원회는 나중에 그녀가 과다출혈과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수술 중에 던치는 브라운의 척추동맥을 절단했지만 수술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출혈을 멈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너무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던치가 플로엘라 브라운이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수술을 고집했던 다음 환자는 71세 여성 메리 아이포드였습니다. 아이포드는 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수술에 함께 있었던 키신저는 던치가 아이포드의 수술을 집도하는 동안 브라운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키신저와 그의 상사들은 브라운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겠다는 외과의사의 생각에 대해 언쟁을 벌였습니다. 던치는 아이포드의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의 등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다가 신경근 중 하나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다른 신경에 나사를 비틀어 넣었습니다. 척추 반대편에 남겨진 나사 구멍들은 그가 제거해야 했던 디스크를 제거하지 못했고 수술용 기구를 그녀의 근육 조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느슨해서 만지기만 해도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이 던치에게 나사를 뼈가 아닌 근육에 고정하고 있어 수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은 그의 동공이 확장된 것을 보고 그가 술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 잘못된 수술의 결과로
메리 에포드라는 활발하고 건강했던 70일 새 여성은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따졌을 때 10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버트 핸더슨이라는 베테랑 척추외과 의사가 던치가 저지른 손상을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구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는 에포드를 열었을 때 발견한 모습을 아이가 조립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결과에 비유했습니다. 산소 다큐멘터리 라이선스 투 킬에서 나온 조립 장난감처럼 핸더슨은 환자의 이전 흉터를 열자마자 왼쪽 아래에서 나사 하나가 경막낭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조립 장난감이나 에렉터 세트를 던져 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외과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던치가 나사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에포드의 척추에 3개의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신경근 중 하나를 절단했고 나사 하나가 다리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을 관통했습니다. 핸더슨은 또한 그 수술을 폭행이라고 표현했으며 만약 구제 수술이 없었다면 에포드는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던치의 서투름 때문에 그 나이 많은 외과의사는 그가 정말로 자신이 말한 사람인지 실제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핸더슨은 진짜 외과의사가 그렇게 형편없이 수술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해부학을 조금만 알아도 메리에 등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핸더슨은 던치의 사진을 테네시 대학교에 보내 그의 졸업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멤피스에 있는 던치의 펠로우십 감독관들과 레지던시 감독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더슨은 이 외과의사가 문제 있는 의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더슨의 조사 결과와 던치가 2번의 수술을 망쳐한 여성의 죽음까지 초래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NPPD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임시 자격만 가진 의사들을 병원이 보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허점 때문에 닥터 데스는 계속해서 환자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댈러스 메디컬 센터에서 사임한 후 던치는 댈러스에 있는 사우스햄튼 커뮤니티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계속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의심스러운 배경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의 파산을 겪었고 전 CEO는 의료 사기로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던치는 콜린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의 프리스코에 위치한 프리스코 외래 수술센터라는 외래 진료소에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의사들은 마침내 던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의학위원회는 아이포드와 브라운에 대한 그의 수술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이 사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달 커비는 과거에 던치와 거래가 있었던 인물로 의학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던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또한 테네시 대학교의 프레더릭 부프 박사에게 연락했고 베일러 플라노 병원의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커비와 핸더슨 모두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던치가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2년 9, 월 3자녀의 아버지이자 6손주의 할아버지인 제프 체니가 던치를 찾아왔습니다. 어깨에서 팔로 옮겨간 통증을 완화하고 싶었을 때였다고 체니는 회상했습니다. 던치 박사는 수술 직후에 100%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저에게 확신시켜줬습니다. 그는 확실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수술에서 깨어난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증기 롤러에 깔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몸의 오른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던치 박사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완벽했다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던치의 전적을 생각하면 완벽할 리가 없었죠. 수술 중에 셰니의 척수를 손상시켜서 그의 몸 오른쪽이 전혀 감각이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정비사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후 제클린 트로이가 던치에 왔습니다. 수술 중에 그는 그녀의 동맥 중 하나와 성대 중 하나를 절단했고 기관도 손상시켰습니다. 토리는 겨우 속삭일 정도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 진정제를 맞으며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악몽 같았고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식도는 척추 근처의 금속판 아래에 눌려 있었고 던치는 그녀의 기관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성대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수술은 다른 의사에 의해 완전한 재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랜달 커비는 트로이가 심각한 감염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후 그녀를 돕기 위해 요청받았습니다. 그때 랜달 커비는 트로이 수술 실패 후에도 던치가 계속 수술을 하며 모든 수술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던치는 마침내 댈러스 맥키니에 있는 메소디스트 병원에 의해 NPBD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2012년 중반 던치가 베일러 플라노에서 부적절한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진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사 월 9일 필립 메이필드는 간단한 45분짜리 시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20년간 트럭 운전사로 일했고 이전에는 해군 복무 경험도 있습니다. 메이필드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던치에 따르면 수술은 잘 진행됐지만 메이필드의 아내인 안젤라가 회복실에서 그를 봤을 때 그녀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젤라는 에스콰이어 매거진에 남편은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없었어요. 통제도 스스로를 지지할 힘도 없었죠.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이필드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미 손상은 발생한 상태였고 그의 척수는 변형되어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메이필드는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요, 다시 걸을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인생과 새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메이필드의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렸고 던치가 그의 척수를 뚫는 바람에 척수가 손상되어 목 아래로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걷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성 통증과 실신 발작을 겪으며 척수에 낭종이 생기는 고통스러운 질환인 척수 공동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제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자율신경계가 자극돼서 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급대원들을 부르면 주소를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들은 이미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다큐 시리즈 라이선스 투 킬에서 말했습니다. 2021년 1월 메이필드는 상태 개선을 위해 새 치료를 시작했고 3번 투여를 마쳤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그해 2월 12일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겨우 50세였고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겼습니다. 던치의 다음 희생자는 마샬 텍스 뮤즈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러너였지만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외과의를 만났을 때 뮤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내 엑스레이를 보고 5년 전에 수술했어야 했고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기 전날 뮤즈는 우연히 학교 교사 켈리 마틴의 사망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던치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뮤즈는 라이선스 투킬에서 던치 박사에게 온라인에서 봤다고 하니 그는 소리 지르며 욕하고 어떻게 감히 그러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인자로 비난하다니 믿기지 않아. 그는 환자가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만족한 뮤즈는 수술을 진행했지만 이후에 심한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잭해머로 두드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자 던치는 뮤즈에게 과민 반응이라고 하며 그의 통증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러너에게 퍼코셋을 과다 처방했고 약사는 두 번째 처방전을 거부하며 이러다 의사가 환자를 죽일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진통제의 영향으로 뮤즈는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직장과 아내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검토한 또 다른 의사는 던치가 척추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대신 척추와 근육 조직 사이에 그냥 떠있게 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04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제프 글라이드웰은 수술을 받기 위해 던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판 좋은 외과의를 찾던 중 우연히 팸이라는 여성의 영상 증언을 보게 됐습니다. 트러스티는 한때 던치의 업적을 칭찬한 녹음에서 자신이 외과의사의 업적과 실력으로 상을 받는 영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던치는 그 녹음을 단순히 인포머셜에 쓰고 싶었던 건가요?
그는 그녀가 수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낀다고 불평했던 추적 진료 중에 그녀에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고, 트러스티는 이제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었고 땅 위에 살아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천 때문에 글라이드웰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던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 탓인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저를 괴롭힐 말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이드웰은 병원에 가는 길에 여러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이미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그는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그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원에서 글라이드웰은 수술일을 기다리며 링거를 맞은 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던치는 택시를 타고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글라이드웰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밑단이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수술을 할 준비가 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글라이드웰의 아내 로비는 던치가 종양을 발견해 수술을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글라이드웰이 깨어나자 그는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로비는 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랜달 커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불려왔고 글라이드웰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커비는 글라이드웰의 등 절개 부위가 잘못된 위치임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던치는 그의 식도에 은화 크기만 한 구멍을 냈습니다. 신경을 제거하고 동맥을 절단했으며 수술용 스펀지를 몸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스펀지가 남겨졌는지는 금방 분명해졌습니다. 그 스펀지를 제거하면 글라이드웰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던치의 끔찍한 난도질로 인해 커비는 환자가 폐혈증에 걸렸고 심각한 혈액 감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던치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종양이 사실은 단순한 근육이었다고 커비는 닥터 시리즈 라이선스 투 킬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미스터 글라이드웰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던치는 자신이 저지른 큰 피해 복구를 거부했습니다. 커비는 자신의 동료의 작업을 미친 광인의 짓이라고 표현했고 던치가 글라이드웰의 목을 자르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술이 너무 엉망으로 망쳐져서 전례가 없었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라이드웰은 던치가 남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그 이후 수년 동안 50번이 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수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라이드웰의 수술이 엉망이었을 때 텍사스 의학위원회는 이미 던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과의사 로버트 핸더슨은 던치가 여전히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좌절해서 직접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동안 그의 면허를 정지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랜달 커비는 2013년 6월 글라이드웰의 수술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정리한 5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던치를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반드시 의료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6월 26일 위원회는 던치에게 수술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은 브렛 쉬프라는 이름의 뉴스 리포터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위원회에 접근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위원회는 훈련받은 외과의사의 실력 부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판자들은 이것이 던치의 끝일까 두려워했습니다. 핸더슨은 나는 정직이라는 말이 정말 두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그가 다시 자격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던치 박사가 얼마나 말재주가 좋고 얼마나 경계심을 풀게 만들며 또 얼마나 친근하고 똑똑해 보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그가 면허를 되찾을 때도 똑같이 행동할까봐 걱정됐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지난 후라도 말이죠. 의학위원회는 베테랑 외과의사 마틴 라자르에게 이 사건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라자르는 던치의 수술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훈련된 외과의사가 이렇게 무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던치가 환자들이 과다출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던치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잃은 후 전직 외과의사 던치는 콜로라도 주 덴버로 이사했고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14년 일 월 던치는 2개의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도로의 반대편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해독치료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방문하던 중 댈러스에서 심리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에서 $800가 넘는 물건을 훔치려다 그 도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 3월의 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댈러스 북동부에 있는 은행으로 출동했습니다. 행인들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손에 피를 묻힌 채 만취 상태로 문에 얼굴을 부딪히고 있었고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검은색 셔츠와 수술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텍사스 옵저버는 사회병적 외과의사 던치 바지 절도 혐의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가 월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하단의 댓글란에서 던치는 비평가들에게 분노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댓글들을 인쇄하면 8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댓글 중 일부는 랜달 커비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는 베리 모르글로프의 수술이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응하여 댓글들은 댈러스 지방검사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제프 글라이드웰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한 판사가 이미 이 사건을 지방검색에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부지방검사 미셸 슈가트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미셸 슈가트와 그녀의 팀은 던치의 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최선의 조치를 모색하고 전직 외과의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했습니다. 결국 던치는 가중폭행 5건과 노인상해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메리 에포드와 지방검사 사무실은 가장 좋은 방안이 노인상해 혐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가 가장 넓은 형량 범위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입증하기도 가장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던치는 잠재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될 뻔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 던치는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최소 19명의 환자들 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14명은 케이 벤 웨이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그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정의감 때문에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던치의 피해자들은 그를 의료과실로 고소하려 했지만 그들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주내에서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3년 텍사스에서 불법행위법이 개정되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주내 의료과실 소송 건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던치의 재판은 2017년 2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메리 에포드와 전 외과의사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증언했습니다. 던치의 수석 변호사인 로비 맥클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행기나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메리 에포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전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정말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던치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는지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지만 마틴 나자르와 다른 외과 전문가들이 배심원들에게 그의 실수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자 기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던치의 전 여자친구 겸 조수 킴벌리 모건은 던치가 환자 앞에서는 친절했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모건은 2011년 12월 11일 새벽 던치가 베일라 플라노에서 리 패스모어를 수술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오캄의 면도날이었고 본문은 5페이지에 걸쳐 욕설과 횡설수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행하게도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국을 건설 중이고 상자밖에 너무 멀리 나와 지구가 작고 태양이 밝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에 섞어 넣었던 사랑과 친절, 선함과 인내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냉혈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건이 법정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던치의 변호인은 그의 행동이 부족한 훈련과 병원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그의 이메일이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한 점이 메리 에포드를 일부러 불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던치가 근무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그가 계속 수술하려는 동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벌고 있던 돈이 그의 점점 늘어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일간의 재판이 결국 막을 내렸고 배심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2017년 2월 20일 던치가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라고 판결했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던치는 휴스턴에서 1시간 떨어진 헌츠빌에 위치한 텍사스 교정국의 오비 앨리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그의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kimberly 모건이 낭독한 이메일이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던치는 현재 51세이며 2045년이 되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그는 74세가 됩니다. 2018년 인터뷰에서 이전에 던치와 친구였던 제리 서머스는 왜 그를 믿었는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친구가 운전도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지만 던치가 신경외과 수술에 더 잘 훈련됐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던치의 충격적인 사건은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보고 시스템의 결함뿐만 아니라 살인범이 꼭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냅니다. 그들은 종종 평범한 삶을 사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번 경우에서 던치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뢰와 권력을 남용해 신처럼 행동했고 그 결과 남긴 피해는 아무리 좋게 봐도 되돌릴 수 없었고 최악의 경우 치명적이었습니다.